안녕하세요. 한국문학과 동아시아 문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두 번째 녹화하고 있어요. 네, 한 20분 녹화했는데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 이 장치가 갑자기 말을 안 듣네. 뭐 이렇게 가끔씩 삐치고 뭐 그러기도 하겠지. 그런가 보다 해야죠. 에, 이 오프라인에서는 없는 일인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먼저 출석을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김효정 나오셨습니까? 권형연 다시 얘기하는데 1학년 현대문학 인문하고 동시에 듣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원망하기 없게요. 김예원, 박재훈, 신효진, 효진 씨 어디 갔나요? 이은정, 이은정. 내가 좋아하는 우리 처남댁 이름하고 똑같네요. 이은정. 이태경, 똑같은 이름이 1학년에 있어요. 20학번에. 주호영, 조영 어디 갔는지 확인하세요. 군대 갔나? 응? 김지민, 김하은, 김보겸, 전재정, 재정씨, 과잠 어떻게 됐나? 나도 이 과잠 갖고 싶은데, 지났나? 연정석, 신혜원, 혜원씨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문학부 공부하는 거 어때요? 재밌죠? 영문학보다 더 재밌지 않나? 응? 기범씨는 어때요? 기범씨가 보기에는. 이거 이인규 선생한테 혼나겠다. 아니, 김태호 선생한테 혼나겠다. 자, 오토모 말 있고, 교환학생인 듯한데, 열심히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듣는 낯섦 소새끼 얘기와 일본에서 듣는 낯섦 소새끼에 관한 얘기가 좀 다를 겁니다. 신은혜 정치외교학과, 모름지기 정치외교 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문학과 역사를 기본으로 장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흉기입니다, 흉기. 윤정원, 윤재영, 사회학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노민거, 학생 어디 갔나? 이 미디어 전공인데. 노종환, 네, 재밌죠? 재밌게 잘 들으세요. 신나임, 이성은, 교육학과, 우리 범생이들. 잘 따라오세요. 봅시다.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김건우, 건우 씨도 13학번인데, 이렇게 수업을 제대로 안 하면 곤란하지. 응? 박성환, 호한원, 호한원 군도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열심히. 나는 외국인인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유학생이지만 한국에서 한국 학생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낯선 소새끼 마음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미리 얘기하는데 영상으로 강의를 보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댓글로 영상에 대한 감상이랄까 의문점 이런 걸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걸로 출석부를 대신할게요. 그리고 에세이들은 이 가상대학에 올리고 가상대학에 내 총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알아들었죠? 그리고 어, 짤막짤막한 공지들은 K 플러스 K 푸시 플러스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죠. 자, 지난 시간에 쭉 이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 누구의 그림이라고 그랬지? 종원 씨. 누구의 그림이라고요?
에곤 실레의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에곤 실레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그 화가 있었죠. 에곤 실레. 자, 불신의 수렁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K와 동거라고 얘기했는데 같은 하숙집에서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K가 K의 아버지가 누구였더라? 서원 씨 누구죠? 사찰 스님이 있죠. 스님. 이 일본의 사찰의 스님들은 대부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해서 이 아이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양자로 들어갔었죠. 맞나? 내가 잘못 기억하면 나한테 환기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자기 전공을 바꾸죠. 이 의학을 공부한다고 했다가 철학을 공부하고 문학에 관심이 많고 그러죠. 어쩌해서 내가 이 K와 함께 살게 하는 자리를 마련하죠. 같은 하숙집에서 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C즈와 K와 나의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죠. 삼각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연애 관계는 대단히 긴장도가 떨어집니다. 연애 해본 사람은 알아요. 두 사람만 만나서 열심히 사랑하고 평생 동안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사람들은 연애의 그 격동, 감정의 격동을 깊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사회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연애는 사회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이 과정에서 이기심과 질투가 발현되죠. 보세요. 이 선생의 이기심과 질투. 엄청나죠? 나보다 잘나 보이는 그 동료에 대한 이 질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자살 교사, 자살로 몰고 간다는 얘기지. 이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미리 당겨서 얘기하자면은 이 마음에서 나중에 선생이 죽음을 택한다 그랬죠. 선생의 죽음의 핵심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현대인으로서 살아왔는데 자유와 독립 속에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결국 가만히 봤더니 이기심과 질투로 똘똘 뭉쳐있고 결국은 내가 실질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동료를,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이 선생의 자살은 그 윤리적인 자살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대인들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자신의 죽음으로 웅변하고자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선생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문장 한번 보세요. 내 강의가 주로 이게 텍스트에 입각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어내고 그 텍스트 안에서 의미들을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이 텍스트 안으로 스며들어야 돼요. 스며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텍스트가 생산된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생산된 것인지,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이 생산됐다는 얘기를 했죠. 그 생산된 그 전체적인 맥락들, 흐름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 안에서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그 맥락적으로 독해할 필요가 있겠지. 또 하나는 이 텍스트를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맥락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20세기 초 일본이 아니라 21세기 한국이라는 이 컨텍스트 속에서 다시 읽어내야 됩니다. 이걸 재맥락화 이런 말을 써요. 이래서 이 맥락에서 20세기 초반 일본이라는 맥락에서 끌어내서 다시 21세기 한국이라는 상황에 재맥락화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고 그 텍스트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스며들어야 됩니다. 난 그 개입이란 말을 쓰는데 텍스트에 개입해야 됩니다. 참여이기도 하고 개입이기도 하죠. 개입해서
소설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타자들이지. 이 타자들과 대결을 벌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결 속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이 발화를 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들을 끌어내서 문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상상을, 사유를 펼쳐가거나 상상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지. 이 텍스트 안에서 우리는 헤엄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의 핵심들을 끌어내야 돼요. 음, 엄청난 이론을 가지고서 탁 뒤집어 씌우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울 건 아닙니다. 대학에서 가장 먼저 훈련해야 할 것은 뭐 이게 역사든 철학이든 뭐 문학이든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는 겁니다. 정확하게. 남이 얘기한 텍스트가 아니고 내가 읽어내는 텍스트, 거기에 초점을 둬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이 무정에 대해서 무정을 이러이러한 작품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극히 일부의 참조점일 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최종 판단자가 되어야 됩니다. 최종 평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를 꼼꼼하게 천천히 꼭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하다 싶은 구절이 있으면은 메모하고 포스트잇 잘 붙이고, 또 이 노트북이나 이 스마트폰에 메모로 기록하고, 이제 원노트 이런 거 좋은 메모 용지 많이 있잖아. 잘 기록해서 글 쓸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 텍스트를 계속 끌어들이면서 나하고 만나는 그런 뭐랄까, 새로운 내러티브들을 그 글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볼까요? K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나는 단 한 방으로 그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네. 자기보다 좀 나아 보이는 자는 어떻게든 쓰러뜨리고 싶었던 거야. 이 근대라는 게, 뭐 누가 뭐래도 경쟁의 논리로 무장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죠. 이 근대가 이 경쟁의 논리와 경쟁의 논리를 하나의 뭐랄까,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나아 보이는 이 K를 선생인 내가 못 견디는 거지.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경쟁의 논리를 영양분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아니라고? 글쎄요. 여러분들을 키운 건 뭔지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을 키운 건 9할이, 아니 9.8할이 이 경쟁 담론이에요. 경쟁 담론. 여기에 상생, 연대, 협력 이런 가치들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이런 고민을 한 학생은 있겠죠.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어떤 상생과 연대를 가르치기보다는 이런 경쟁의 논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무한 경쟁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이걸 집중적으로 가르쳤지. 그건 보이지 않는 이 총성이 척한 그런 장이에요. 문학은 늘 이런 고민을 하죠. 경쟁을 넘어설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런 고민들 하기 바랍니다. 경쟁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협력이나 연대는 왜 불가능할까? 그리고 근대성의 논리에서 늘 얘기하듯이 이런 돈으로, 화폐로 환산되지 않는 인간관계라는 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도 해야 돼요. 모든 게 우리는 돈으로 환산되는 세계에 살고 있죠. 화폐의 지령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관계도 내가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는 건데, 스승과 제자의 뭐랄까, 아름다운 관계? 그건 헛소리예요 지금. 화폐가 신이 된 사회, 화폐를 신으로 옹립한 사회에서는 어림없습니다. 그 오래전 꿈결 같은 얘기들이에요. 스승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오래전 얘기들입니다. 딱 우리에게 쉽게 들어오는 것은 이 강의의 가격이 얼마일까? 이런 식이라고.
이 정보의 가격은 얼마일까? 저 사람이 알려주는 이 정보는 어떤 지식은 얼마어치일까? 그리고 이게 나의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돈을 버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식으로 환산하는데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화폐 관계를 넘어선 관계를 상상하는데 대단히 미숙해요. 음, 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돈으로 어, 바꿀 수 없는 것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진 사회가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사랑도, 우정도, 이 가족 관계도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해버려. 거기서 끝없이 벗어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적 관계를 넘어서서 비자본주의적 관계를 꿈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역으로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이 생태계의 교란, 이 지구 가이아라고 하죠. 이 가이아의 분노가 점점 더 강력해질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도 우리는 상호 착취하는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듯이 또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착취의 세계를 넘어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은 불가능한가? 이런 고민들 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선생이 K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단 한 방으로 쓰러뜨릴 수 있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다 이랬지. 그러면서 이제 시즈라는 그 하숙집 따님을 자기에게로 끌어올 궁리를 하죠. 그러면서 K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어떤 그 모멸감을 안겨주는 것 같죠. 또는 동료끼리 환멸감 같은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었을 때 보세요. 경동맥이라 하면은 여기입니다. 이 목과 이 목을 잇는 머리를 잇는 동맥 있죠. 경동맥을 끊고 죽었을 때 자신을 움찔하면서 피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지. 그 부분도 잘 읽어보세요. 자신이 픽업했다는 걸 자각합니다. 그러고는 바로 그 허점을 찔렀지 이렇게 나오지. 허점을 찔렀지. 그러면서 나는 먼저 정신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차갑게 말했네. 그러니까 이거 둘이 여행하면서 했던 말이죠. 그걸 그대로 돌려주면서 이 한 방 매기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발전하려고 힘쓸 일이지 무슨 그 사랑이니 뭐니 이따위에 관심 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맥락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 복수 이상으로 잔혹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걸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 이게 복수 이상으로 잔혹한 의미를 갖고 그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맥락 잘 읽어야 돼요. 이게 삼각관계가 무너지면서 K를 제거하지. K를 제거하는데 K를 죽음으로 몰아간단 말이야. 그리고 선생은 시즈라는 하숙집 딸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결혼 이후의 삶은 상당히 뭐랄까요? 식물 같은 삶이기도 하지. 나는 그 한마디로 K의 마음속에 흐르는 애정의 물꼬를 가로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네. 요 문장 밑줄 그은 사람, 요 문장 밑줄 긋고 포스트잇 붙인 사람은 텍스트를 꼼꼼히 읽은 셈입니다. 재훈 씨, 꼼꼼히 읽었나? 응? 진짜로? 진짜로요? 중요한 문장입니다. 중요한 문장. 별표도 딱 5개, 5개. 별이 5개, 별이 5개. 이런 문장들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의 수렁, 이게 근대인의 수렁이라는 거죠. 근대인의 마음. 우리 근대인의 마음이 하나의 감옥이자 전쟁터라는 전제에서 이 마음을 쭉 읽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이 독해 방법이 있을 터이지만은 우리는 근대인의 마음을 나생 수색기는 감옥이자 전쟁터로 설정했다라고 전제하고서 읽는 중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지금 요소들, 하위 범주들을 하나씩 텍스트를 통해서 읽어가는 중입니다.
자, 칠판 지우고 칠판을 싹싹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왜 안 넘어가나? 넘어가네.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의 자본주의적 관계에서는 이 그림도 잘 봐두시고요. 혼자 뭔가에 찢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많이 달리겠지만 이 에곤 실레가 여러 장의 여러 폭의 이 자화상을 그리는데 하나하나가 참 각별하게 와닿습니다. 이 관계의 파탄, 나의 상실인데 이 관계를 파탄을 이루는 건 뭐 두말 필요가 없겠죠. 어, 예. 돈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관계가 이루어질 때 돈이 개입하는 순간 뭐 섹스피어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관계들은 대단히 어려운 국면으로 취하는 경우 어려운 국면으로 향하는 경향이 많죠. 또 하나는 이 경쟁의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즈라는 여성을 두고 경쟁을 펼치는 걸 보여주지만 이게 되게 상징적이죠. 또 공부 분야에서도 잘 읽어보면은 선생이 K에 대해서 약간 열등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지. 음. 그게 자기 안에서 뭔가 당당함, 내면의 자신감 같은 걸 갖출 수 있어야 되는데 늘 남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면서 자신을 고문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뭐 교육학에서는 그 효능감 이런 말을 쓰던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뭐랄까요 이 배려가 너무나 허술한 것 같습니다. 그건 내 생각인데 이건 철저히 내 생각인데 이, 자기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 언어가 빈곤하다는 얘기는 자기 사유가 빈곤하다는 얘기고 상상력이 빈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그 이 부정적인 비교를 통해서 나를 학대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그 공격을 가하게 되지. 세상에서 가장 딱한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자기를 학대하면서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 또는 남을 혐오하거나 공격하면서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들. 가장 허접한 사람들입니다. 이 남에 대한 증오나 혐오를 이 동력 삼아서 이 자신의 근거를 확보하려는 자들 있죠. 참 가증스러운 자들입니다. 이 일본의 우파 권력이 그래요. 우파 정치가들이 이 혐한 많이 들어봤죠? 한국에 대한 혐오 또는 혐중, 중국에 대한 혐오를 자신들의 영양분으로 삼아요. 뭐 일본에도 훌륭한 시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파 정치 세력들이 그렇습니다. 대개 우파 정치 세력들은 이래요. 어떤 적대적 타자, 부정적 타자를 만들어 놓고 이 내부의 결속을 다집니다. 히틀러의 사례는 얘기할 필요 없겠지. 한국 현대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어떤 특정 지역을 혐오의 대상으로 설정해 버린다거나 제주도든 전라도든 그죠? 또는 북한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 공포를 조장해서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잖아. 오랫동안. 함께 상생하고 함께 어울리는 그런 고민들,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장을 마련하는 노력들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문학은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예요. 어떻게 소통하느냐 문제입니다. 근데 현대인의 마음의 심층을 들여다본 나스메 소세키가 보기에는 이런 관계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지. 그래서 지독하게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병적인 고독이죠. 생성적인 고독이 아니라 병적인 고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되는데 내가 왜 고독이란 말을 자꾸 강조하냐면은 이 고독 중에서도
생성적인 고독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서 쓰는 말인데 자기를 끝없이 뭐랄까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상상하는 새로운 상상 이런 고독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고독들이 있어요. 이건 대단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고독이죠. 그런 점에 우리는 고독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독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책을 꼭 읽어보세요. 지그문트 바우만. 누구라고? 지그문트 바우만. 연정석. 이름이 뭐라고? 지그문트 바우만. 액체 근대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우만의 고독의 시간을 고독을 잃어버린 사람들인가?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훌륭한 학생들은 이 책을 딱 바로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짤막짤막한 글이에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첨단 장비에 우리의 영혼을 다 맡겨버렸다는 얘기지. 우리의 감각이나 정보들 다 맡겨버린 채 우리는 그냥 바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책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바우만의 고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서 얘기하는 이때 얘기하는 고독이 바로 이런 고독이에요. 또 하나의 고독은 이것과 달리 대단히 병적이고 자폐적인 고독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부정적인 고독이죠. 이걸 스스로를 차단해버리는 관계로부터 차단해버리는 이건 이 고독은 새로운 고독을 삶과 관계를 창안하기 위한 고독이라면은 이건 대단히 자폐적이고 뭐랄까요? 자멸적인 방식이에요. 이건 자기 스스로 초래할 수도 있지만은 이 사회적으로 이런 고독들이 양성되는 경우도 있지.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의 고독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의 고독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나스임 소재께 얘기하는 고독은 두 번째 의미의 고독이겠죠. 이 관계들을 다 폐쇄해버리고 자기 안으로 집착하면서 자기를 서서히 파괴해가는 대단히 그 부정적인 의미의 고독을 얘기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 첫 번째 의미의 고독이라면은 우리는 대단히 고독을 벗으로 삼아서 나란 무엇인지 이 세상은 무엇인지 여러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들 끝없이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겠죠. 자칫하면은 이 자폐적 부정적 고독에 빠져들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절단해버리는 이 고독에 갇혀버리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드러나는 독재가 됩니다. 자, 아무튼 얘기가 딴 데로 또 샜는데 딴 데로 새는 얘기가 더 재밌지. 그럴 겁니다. 다른 사람, 타자를 부정하고 공격하고 혐오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들의 그 비루함, 허접함, 그건 자기 삶을 모독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 언어가 풍요로운 사람들 있죠. 사유와 상상력이 풍요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사물들을 보더라도 훨씬 넉넉해져요. 왜? 내 안에 자신감이 있거든. 내적인 힘이 있거든. 이 내적인 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보세요. 누굴 착취하고 억압하고 협박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하는 자들 있잖아요. 요즘에 무슨 N번방이니 박사방 이런 게 난리던데 우리 한국의 교육이나 이런 논리들 경쟁이 이런 것들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의 조화무게의 잘못으로 다 돌려버리고 우리는 안 그래 이런 식의 그 태도를 취했으면 곤란합니다. 그런 알리바이는 대단히 곤란해요. 우리 사회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되죠. 나는 중고등학교 때 문학교육만, 철학교육만, 역사교육만 제대로 해도 이런 일
잘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경쟁의 대상으로 다 몰아넣어 버리니 숨을 쉴 수가 없지, 애들이.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돈밖에 없죠. 지배하는 것밖에 없고, 남을 혐오하는 것밖에 없고. 일베가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환호하고 애들이. 자기를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 가난하거든. 마음이 빈곤하거든. 여러분은 어떤지. 네. 나의 상식.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체도 사라져버립니다. 주체와 타자의 관계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자, 배신의 수레바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수레바퀴는 우리 얘기했었죠. 그 자신 숙부의 이 배신 때문에 인간을 신뢰하지 않게 됐다고 얘기했었지. 신뢰 상실했다고. 근데 자신이 이제 K를 배신한 셈이 되잖아. 그러니까 타인의 불신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건 결국 자기 불신으로 이어지죠. 다른 사람을 불신하다 보면은 불신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은 자기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끝없는 자기 혐오와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불안감이 나를 지배합니다. 불안이 내 영혼을 잠식해버려요. 누구 영화 제목 같다. 그치? 그 다음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소설을 읽는 것이고, 흔들리는 마음, 계속 흔들리죠. 그럼 나는 숙부와 얼마나 달랐을까? 이런 반성이 가능한 거지. 이제 왜 제목이 마음인지 알겠죠? 현대인의 흔들리는, 상처 입은, 고통받은 그런 파탄난 그런 마음이에요. 전쟁터와도 감옥과도 같은 마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이런 문장 보세요. 작은 아버지에게 배신당했을 때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는 점을 절실히 느낀 건 사실이지만 그건 타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지 내 자신에게만큼은 그때까지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우연의 계기에서 정말 내가 비난에 맞지 않았던 사람의 모습을 내가 취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끝없이 경계를 해야죠. 끝없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나중에 이제 뭐 일제 말기 문학하면서 얘기할 기회 있을지 모르겠는데 40년대 얘기하면서 반성, 성찰 이게 한국 문학에서는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윤동주를 비롯한 몇몇 시인이나 아주 극소수의 작가들 빼고는 부끄러움의 미학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참 아픈 지점이죠. 그건 다음에 루신, 소세기, 염상섭 또는 이광수 할 때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다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죠. 나는 안 그러겠지 이런 생각합니다. 계속 볼까요?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나 자신은 멋진 인간이라는 신념이 마음속 어딘가에 있었단 말이지. 여러분 안 그런가? 남들 다 저려도 나는 멋진 인간이야. 이건 허술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내 안에 이 내공을 갖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그 모습으로 멋진 모습이 드러나죠. 다른 방식으로. 진짜 멋진 사람들은 스며나는 거예요. 우러나는 거죠. 근데 이 겉멋든 사람들은 그냥 지가 못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문제죠. 그걸 이 선생은 마지막 부분에 와서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 믿음이 K로 인해 무참히 깨져버리고 나 자신도 여기 나오잖아. 나 자신도 작은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 이게 배신의 수레바퀴지. 그러니까 타인의 불신은 결코 몰아버려요. 나의 불신으로 오고 그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의 추락으로 오는 거지. 이렇게 추락. 오케이? 명문이죠. 천천히 읽어보세요. 정말 잘 쓴 소설입니다. 이건 세계적인 작품이에요.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음, 음. 현대인들의 이 내면 풍경들을 이 불안한 풍경들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평이한 문체로 쓰고 있다는 게 또 장점이죠. 나중에 이제 카프카나 프루스트나 여러 작가들 만날 텐데 그때 또 낯선 소새끼를 또 올지 모릅니다. 그 소새끼 배우는 김에
소설기 전집, 소설 전집이 나와 있어요. 현암사라는 출판사에서. 현암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와 있으니까, 음, 현암사라는 출판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한국 문학을 전공한 송태욱 선생이 주로 번역했습니다. 뭐 다른 사람도 한두 번 했지만은 한국 문학 공부하는 사람은 번역 잘해요. 왜? 한국어를 잘하니까. 이 모국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이는 번역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영문과 우리 박기범, 신혜원 명심하세요. 한국 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외국 문학도 잘 볼 수가 있고 번역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도 작은 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심하게 흔들렸네. 인간들에게 등을 돌린 나는 결국 뭐라고 했나? 나 자신도 저버리고 닫힌 공간에 날 가두게 된 것이지. 다 이해가지? 이 고독의 의미가 뭔지 이해가나 안 가나? 아까 이 부정적 의미 고독이죠. 자폐적인 고독이 돼버리지. 그리고 이 배신의 수레바퀴란 말도 딱 이해갔죠? 별표가 너무 작다. 크게. 그치? 혹시 이해갔지? 크게. 그죠?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딱딱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필기 잘하면서 따라오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딱 보일 겁니다. 이건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보는 방식이야. 여러분들은 내가 보는 걸 참조해서 여러분이 보는 방식으로 이 소새끼의 문학과 소새끼의 이 뭐야 이 사상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뿐만이 아니고 여기 현암사에서 나온 현암사에서 나온 그 소설들 14권으로 나와 있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현암사 14권짜리 한번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다 있을 거예요. 나 자신도 저버리고 닫힌 공간에 날 가두게 된 것이지. 닫힌 공간에 안 보인다. 닫힌 공간에 나 자신도 저버리고 닫힌 공간에 날 가두게 된 것이지. 날 가두게 됐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가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애쓰는 중입니까? 이 낯선 소새끼의 마음은 대단히 현대적인 소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이 죽음, 고독한 마음이 이런 것. 이 제목 다는 거 잘 봐. 에세이 쓸 때도 제목 잘 달아야 돼요. 제목은 그 전체 글이 어떤 모습일 것인지를 보여주는 얼굴과 같은 거. 이런 제목 잘 달아야 돼요. 제목을 두고서 그 안에 쭉 자기 얘기를 펼쳐갈 수 있어야 돼. 물론 큰 제목이 있고 소제목이 있겠지. 에세이 쓰면서도 그런 쭉 전체적인 스케치를 하세요. 스케치. 이 건축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도면을 그리잖아. 그런 것처럼 글을 쓸 때도 스케치를 하란 말이야. 크게 도화지라면은 제목을 뭐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장은 한 두 개, 세 개 정도 나눌까? 그리고 여기에 이 문장들은 뭐가 들어갈 것인지, 핵심 문장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찾고 확인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고 키워드들 딱 중심으로 놓고, 그리고 소설에서 어떤 부분이 여기에 내가 인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인지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잘 도면을 그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글쓰기로 시작해야 돼. 그냥 일필휘지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작가가 됐을 때 또는 훌륭한 에세이스트가 됐을 때 그때 하고 지금 연습 훈련하는 중이란 말이야. 이 트레이닝을 충실하게 해야 돼요. 알았지? 윤정원 안 나왔나? 윤재영 글 쓸 때 이 명심해요. 차근차근히 쓰는 것. 태경씨 다 알았지? 이런 스케치 잘 하면서 써가기 바랍니다. 자, 죽음, 고독한 마음이 이런 것. 이 고독은 아까 얘기했던 부정적 의미의 고독이었어요. 우리는 고독을 둘로 나눠서 보기로 했다. 자기 자폐적인 고독이 이런 곳이 뭐겠는가? 죽음이겠지. 못 견디는 거죠.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되면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예, 재난과 인간성의 문제, 예, 또 뭐, 재난과 인간 고독의 문제, 또 자살 문제, 뭐 여러 사회적 문제들 얘기할 게 많아요. 지금은 조금 언어를 내가 순화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안에 마음을 지배하는 언어들이죠. 적막, 아무도 없어요. 불안, 나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는 불안들, 죄의식, 고독. 결국 이런 곳이 뭐야? 결국 이르는 곳이 뭐예요? 죽음이야, 죽음. 죽음. 이렇게. 알았지? 죽음. 화살표가 잘 안 그려진다. 죽음. 이걸 두고 일본의 우익 그 학자들은 천황폐하를 따라 죽었다, 였다 소리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노기대장을 따라 순사했다 이런 말 쓰지? 그건 뒤에서 잠깐 볼 텐데, 그건 오독인 것 같아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 윤리적인 죽음입니다. 출발은 K의 자살부터 시작한 본격적인 출발. 근데 길게 보면은 숙부의 배신, 자 K의 배신, 그리고 스스로의 배신, 그리고 곧 병적인 고독, 자폐적인 고독, 그 죽음 이렇게 이어지지. 근데 우리는 이게 거꾸로 읽어야 되지. 이런 선생의 이 심리적 상황에 우리가 이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진실을 청년인 나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에게 우리는 이랬다. 정말 메이지 시대를 풍요롭게 살아왔지만은 우리의 내면 풍경은 이렇게 황량하다. 너희들은 제발 이러지 말아다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서간 세대의 고백 같기도 해요. 그 고백을 유서의 형태로 젊은 세대인 나는 받아들이는 거지. 이 세대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하나의 소설로 읽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 기성세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 세대 갈등도 만만치가 않지. 근데 이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세대 갈등은 전 역사를 통틀어서 없었던 적이 없어요.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공자 시대부터 다 있었어요. 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의 특권은 기성세대에 반항하고 저항하는 것이었단 말이야. 왜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갈등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인류 문명이 이렇게 인간 삶이 변해왔어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들인데 그건 마치 우리 세대에만 있는 것처럼 아니, 이 시대에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곤란하지.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분명히 세대가 다릅니다. 80년대 초반에 대학 다니는 사람하고 이 2020년에 다니는 사람하고 40년 차이가 나요. 같을 리가 없지. 같을 리가. 인종이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생긴 건 비슷해 보이지만은 사고 체계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한 이 공동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우리 아버지, 할머니, 뭐 할아버지 뭐 이렇게 쭉 얘기하듯이 이웃집 아저씨들 얘기하듯이 세대 간의 교감이 중요하지. 어떤 방식의 교감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제대로 된 비판이 오가야 돼요. 비난이 아니라. 이 비판과 비난 구분할 줄 알지? 응? 이거 필기를 해야 되나? 이 비난은 fault finding이에요. fault finding. 잘못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잘못들을 찾아내는 게 흠잡기죠. 흠잡기. 예. 이게 그 예, 비난이에요. 비난. 스펠링 맞나? 어? 틀림할 수 없지. 그리고 비판은 이 크리틱이라는 이 비판은 밸런스드 오피니언이에요. 밸런스. LAN 맞나? 어? 맞지? 균형 잡힌 의견입니다. 여기에서 다이얼로그가 시작되는 거지. 대부분의 이 흠잡기나
흠잡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대화가 아니라 모놀로그를 해요. 독백을 하는 거예요, 독백을. 독백도 의미 있는 독백도 아니야. 음? 우리 대화적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찾아갈 것인지, 이게 인문학 공부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뭐라고? 음? 대화적 관계. 명심해, 대화적 관계. 예, 이 dialogical relationship 이런 말 쓰는데, 예, 대화적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이 세대의 갈등이나 세대의 그 논쟁은 대단히 그 소모적인 방향으로 흘 수도 있습니다. 음, 나는 마음이 이렇게도 읽고 싶기도 해요. 예, 기성세대가, 그러니까 선생세대가 이 젊은 20대 세대에게 자신이 살아온 세대, 이 메이지 시대 전체예요.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니까 메이지 시대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1868년부터 물론 그 어, 전후 시기가 있죠. 이게 메이지 유신이 단행된 게 1868년이에요. 우리 첫 시간에 봤었지. 그리고 메이지 천황, 메이지 우리 일왕이라 그러는데 여기 일본 문화 갈 때 천황이라고 할게요. 텐노, 이 메이지 천황이 죽은 게 1912년이야. 이 시기가 메이지 시대인데 소세키가 몇 년생이더라? 1867년생이지. 소세키가 죽은 게 16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를 딱 겹치지. 폭에 살았지. 음. 그래서 메이지 천황 죽음 이후에 우리 세대가 정리할 때가 됐구나 하면서 이런 소설을 보여주는 거지. 이런 의미에서 천황을 따라 죽었다면 의미가 되죠. 한 시대의 종언과 함께 나도 죽는다는 거지. 근데 뭐 천황의 죽음을 서러워해서 천황을 따라 순사하기 위해서 죽었다. 이건 정치적인 독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꼼꼼히 읽은 학생 알겠지만은 이 아내가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처럼 비웃고 그러죠. 천황 얘기 나오면 비웃으면 큰일 나거든. 농담하면은 일본에서는 일본은 이상한 그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온 김에 짧게 얘기를 할까? 응? 짧게. 자, 필기 지우고 어, 음, 우리 막스 베버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막스 베버? 이, 이 마르크스와 함께 독일 사회학의 양대 산맥 중에 한 사람이죠. 음. 막스 베버가 쓴 책 중에 직업 소명으로서의 정치 이런 책이 있어요.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말 쓰는데 이런 얘기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도서관 가서 잘 보세요. 어, 뭐 짤막한 그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강연한 글입니다. 짤막한 글이에요. 여기에서 이쭉 이제 근대 정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근대 사회란 우리가 산 사회, 현대 사회란 탈주수라 사회라고 그래요. 탈주수라. 뭐라고?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탈주수라. 그러니까 주술, 마법, 주술로부터 벗어난 사회라는 거지.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 뭘까? 어? 이거 반대되는 말이. 합리화지, 합리화. 합리화 사회가 우리 사회지.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근대 사회. 이성에 맞게 세상을 사유하고 거기에 맞게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겠지. 그러니까 이 마법에서 벗어나서 주술, 무당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이 삶. 이게 근대적 삶이라고 일단 이렇게 얘기했어요. 짧게 얘기를 합시다. 정치도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정치 이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지. 선거에서 뽑고 대표자를 뽑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이런 게 근대 사회인데 이상하게도 일본의 경우에는 이 천황이라는 누구? 이 천황이라는 이 상징을 불러냈단 말이야. 천황이라는 상징을 불러냈어. 천자가 잠깐만 봐요. 천자가 이겁니다. 하늘천자. 천황이라는 어마어마한 말을 딱 그려내, 만들어내. 천황이다 이러면서 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하늘이 내린
황제다 이런 말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얘기했지. 신토라는 대단히 이 주술성이 강한 샤먼적인 강한 성격의 제사장이야. 제사장.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야. 우리 당군 왕검 알지? 당군 왕검 할 때 당군이 뭐죠? 당군이 제사장이지. 박달나무 아래에서 하늘에 제사 지낸 사람이야. 그리고 왕검은 정치적인 수장이란 말이지. 종교적 제사장과 정치적 수장이 결합한 말이 당군 왕검이라고 했었지. 일본의 정치 체제 구성이 이렇게 이루어져. 이렇게 천황 중심으로.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이게 이 천황의 명령이 모든 의식을 지배합니다. 주술적이죠. 탈주술화의 시대에 주술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야. 그럼 영국은 안 그러나 이런 얘기 같아. 영국은 상징 천황제예요. 실질적인 정치는 안 하지. 근데 여기 천황이 헌법 제1조 제1항부터 대일본 제국 헌법이 1889년이에요. 대일본 제국 헌법 제1조에서 천황이 대일본 제국을 통치한다고 얘기하거든. 모든 권력의 주체는 누구야? 천황이야. 천황이 부여한 것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싸워서 정치적 권리를 쟁취하는 건 대단히 낯선 풍경이지. 그래서 위로부터의 이 혁명이었고,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위로부터 국민에게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메이지 전원식의 전쟁도 있었고 시위도 있었지만은 천황제가 마련된 이후에는 일본인들은 천황이라는 주술에 신화에 말려들어 버립니다. 새로운 신화의 시대지. 새로운 신화의 시대입니다. 이런 주술적인 성격을 지닌 이 천황제에 대해서 나스미 소세키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보겸씨, 이 천황제에 대해서 소세키라는 사람 어떻게 생각했을까? 직접적으로 공적인 글을 통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대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천황이 아프면은 불꽃놀이도 못하고 축제도 못해요. 이런 걸 보고 소세키가 한숨을 쉬죠. 그 소세키는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황을 따라서 죽는다는 얘기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천황에게는 농담 같은 게 해도 안 돼요. 천황을 대상으로 농담해서도 안 되고, 천황을 죽인다는 마음만 먹어도 실행하지 않아도 대역죄라고 해서 바로 형법에 저촉됩니다. 이게 또 나중에 여러분들 질문하면은 재밌게 얘기해 줄게요. 끝이 없습니다. 천황에 관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화려한 군주 이런 책들 보시면은 일본 천황제가 갖는 의미들, 천황의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천황의 이미지가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는지 아주 치밀하게 뒤에서 조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천황 표상 제작에, 천황 이미지 제작에 가장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후쿠자와 이토 히로부미였어요. 여기 정막, 불안, 죄의식, 고독.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죽음. 안 어렵지? 안 어렵습니다. K는 나처럼 혼자 남겨진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결국 마지막 길을 선택하게 된 건 아닐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난 갑자기 소름이 끼쳤네. 난 또한 K가 선택한 길을 그의 뒤를 따라 밟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던 거야. 소리 없이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호련히. 명문장입니다. 이것도. 마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예요. 이 근대인들은 이런 파탄난 관계 속에서 그 최종적으로 이 관계를 좌우하는 게 화폐라고 그랬죠. 또 하나 더하면 경쟁의 논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최고의 고민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고민을 도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주 예민하게 근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근대의 정신의 핵심이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는 대단히 자유롭고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
됐지? 자, 다시 칠판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가네? 왜 그러지?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에 다가왔습니다. 현대인의 마음은 감옥이죠, 전쟁터이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지. 이거 어렵지 않아요. 앞에서 쭉 얘기해서 이건 정말 별표를 확실하게 해둬야 돼. 현대인의 마음은 짜자잔, 별이 5개. 감옥이 전쟁터이다. 왜 그런가? 왜 감옥이 됐고 왜 전쟁터가 됐는가를 고민하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야지. 우리는 일부만 봐온 거예요. 일부만 봐온 것입니다. 내면의 불안들이 늘 자리 잡고 있죠. 아주 뛰어난 학자 풍모의 사람이었잖아,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나의 20대 대학 졸업을 앞둔 나의 존경을 온몸으로 받은 사람이잖아. 근데 이 내면의 불안이 이렇게 깊었던 거예요. 그리고 검은 그림자가 늘 우리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K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만 얘기하는데 선생이 거기에서 깊은 윤리적인 그 가책에 괴로워하죠. 우리가 이 평온한 일상, 삶을 누리는데 우리가 죽인 게 얼마나 많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K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착취하고 약탈한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은 늘 어마어마한 것을 착취하고 약탈해 왔지. 그 결과가 기후변화일 테고, 그리고 이 북극이 녹기 시작하고 이제 이 에어 커튼이 쳐지기 시작하면은 지금 코로나19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뭐야, 바이러스들이 침투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상상을. 예, 어, 지금 재난의 한 복판을 지나고 있어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시기에 인간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정말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바이러스라는 지들의 삶에 터져 있었거든. 그들의 인바이러먼트가 있었단 말이야. 자기가 사는 환경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환경이 파괴되니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대부분이 박쥐들하고 산대요. 근데 자기 환경이 무너지니까 애들만 나오는 거야. 인간 속으로 스미고 오는 거야. 근데 북극의 그 얼었던 얼음 속에서 살던 바이러스들이 있겠지. 얘들이 이제 파괴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죠. 그 생물학자들이나 이런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나중에 좋은 책 소개해 줄게요. 딱 떠오르는 책이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소개했는데 필요하면은 내가 그 링크해 줄게요. 쿤슬러라는 사람이 쓴 쿤슬러라는 사람이 쓴 장기 비상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어떤 책인지. 화석연료의 풍요 속에서 우리가 이 가이아, 지구에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바로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었던 얘기죠.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나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또 이게 딴 데로 샜네요. 그러니까 K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대가로 나의 마음은 죽음으로 향하게 되죠. 네, 우리가 자연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대가는 무엇일지. 뭐 가이아는 살기 위해서, 지구는 살기 위해서 인간을 아마 추방할 겁니다. 이건 뭐 누구나 생각 있는 생물학자들이면 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굴곡 없이 단조로운 생활을 해온 나의 내면에는 늘 그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알아주게. 내가 이 감옥 안에 더 이상 틀어박혀 있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마음이라는 감옥이에요. 그리고 어찌해도 그 감옥을 깨부술 수 없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단 하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지. 다 이제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지?
자네는 어째서 그것만이 길이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내 마음을 옥죄어오던 그 불가사의한 힘은 모든 면에서 나의 활동을 차단하면서 죽음으로 가는 길만큼은 갈 수 있도록 날 놓아주었네. 내 마음을 옥죄어오던 그 불가사의한 힘이 있죠. 불안, 두려움, 죄책감, 이게 있겠지. 그게 다른 활동들, 다른 커뮤니케이션은 다 방해해요. 차단해버립니다. 내 마음을 감옥이 돼버린 거지. 그런데 죽음으로 향하는 길만 일어났다는 거죠. 죽음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네, 어떤가 훌륭한 소설처럼 보이죠.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눈으로 이 작품을 볼 수 있어야 해요. 현대인의 마음은 감옥이자 전쟁터다. 마지막인가요? 자, 마지막에 왔습니다. 예, 선생님의 죽음은 순사인가? 이 순사란 말이 누구 저기 왕의 죽으면 따라 죽는 걸 얘기해요. 순사라고 해요. 순사 이렇게. 그리고 뭐 순장 이런 말 들어봤지. 물론 그 순자할 때 이 순자를 쓰나? 순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누가 죽으면 왕이 죽으면 다 따라 죽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 주술이 지배하는 그 천황제가 지배했던 일본 사회에서는 순사가 종종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메이지 천황이 1912년 7월에 죽고 난 다음에 이 노기대장이라는 이 러일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노기대장이라는 노기마레스케라는 사람이 순사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보잖아. 그리고 자기도 순사나 해볼까라고 선생이 농담처럼 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비웃어요, 비웃어. 이렇게. 여기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근데 일본의 유익학자, 우파학자들은 끝까지 선생의 죽음은 순사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지들이 합리화가 되니까. 근데 텍스트를 꼼꼼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그래, 내 생각이. 근데 순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해 보세요. 천황의 죽음과 메이지 시대 종원 앞에 잠깐 얘기했지. 메이지 시대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고? 또 잊어먹었어. 또. 1868년부터 1912년까지. 나중에 이 연호 외우는 거 얘기할 거야. 이 시기를 메이지 시대라고 했어. 메이지 시대. 명치라고 써서 일본에서는 전성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기를. 일본이 세계적인 국가가 되고 식민지를 운영하고 이랬었죠. 피식민지, 우리처럼 피식민지가 된 나라들, 뭐 필리핀이나 오키나와나 이런 나라들은 대단히 고통스러웠지만 일본에서는 승승장구하던 시기였죠. 저 아베가 돌아가고 싶은 시대가 이 시기예요. 메이지 시대예요. 메이지 시대.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하던 그 시기, 쇼와 시대라고 하죠. 쇼와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해요. 일본 우익들의 꿈입니다. 꿈 여기가. 그 미몽에서 못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멸 충동, 이게 나중에 일본 문학 할 때 집중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 스스로를 파괴하고자 하는 충동이 어디까지 갈지, 이 가미가제 특공대 충동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다, 그죠?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천황의 죽음과 메이지 시대의 종언 보세요. 이 부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여름 더위가 한창일 때 7월입니다. 메이지 천황이 승하하지 않았나. 그때 난 천황에서 시작된 메이지 시대의 정신이 이젠 그와 함께 끝났다고 생각했네. 가장 강성한 메이지의 영향을 받고 자란 우리가 메이지 천황의 붕어 이후에도 왕이나 황제가 죽어서 붕어라 그러지 살아있는 건 시대착오라는 느낌이 절절히 들었네. 나는 아내에게 그런 느낌을 분명히 말했지. 아내는 처음엔 웃으면서 별로 상대해주지 않다가 뭔 소리해 당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잘 봐요. 순서라도 하면 되겠네요 하고 비웃었네. 이 순서란 말이 나오는데 비운다는 것은 일본인의 정서적인 그 수준에서는 흐름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천황폐하 나오는데 어떻게 감히 비웃어요. 엄숙해야지. 하이 해야지. 아니면 울든지. 나중에 일제 말기 얘기할 때
미시마 유키오라는 극우파 작가가 있어요. 알죠? 긴가꾸지, 금각사 쓴 사람, 이 사람 얘기를 할 기회가 좀 있을 겁니다. 그 순사는 이 사람들에게는 엄숙한 의식이 의식. 근데 비웃어요, 어디? 나는 소새끼의 어떤 정신적인 힘으로 보나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순사했다는 독해는 대단히 에, 에, 판단 착오가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읽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아, 난 여기를 한 세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세대의 등장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20대 중반인 나와 한 50대, 40대 후반, 50대처럼 보이죠? 이 선생이 어떻게 만나는지. 선생의 나이를 한번 대략 따져보면은 청일전쟁 시기에서 이 시기니까 대략 한 20년, 한 40대 중반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설의 시간적인 이 흐름은 하숙집에서 이 K와 내가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가 꼼꼼히 읽은 사람 알 텐데 하숙집에 오고 들어오고 한 게 청일전쟁 후예요. 그리고 시즈의 아버지가 죽었지, 아버지가 없지. 이게 청일전쟁에서 죽은 것으로 나와요. 잘 보세요. 그러면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이때부터 1894, 5년 무렵부터 이게 선생이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게 이때지 1912년까지. 요게 서사 시간이 되겠네. 네. 그죠? 그리고 여기 1912년 요 무렵에 이제 나와 선생이 만난 거지. 여기는 플래시백이에요, 플래시백. 기억이죠, 기억이고, 지금 서사가 진행되는 곳은 여기죠, 지금. 선생이 유서를 쓰고 어쩌고 하는 거. 유서 속의 시간이 여기서 쭉 이렇게 진행되는 거지. 이해가나? 그러니까 두 개의 서사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하나는 나와 선생이 만나서 지금 이야기하고 알아가고 선생이 유서를 읽는 지금의 시간이지. 알겠지? 두 번째 서사 시간은 선생의 기억 속의 시간이에요. 여기 청일전쟁 전후한 시기부터 지금 내가 죽기까지 두 개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잠깐 포개지긴 하죠. 여기서 자네를 만났을 때 어쩌지 하겠다. 네, 이런 서사론의 구체적인 얘기들은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 천황의 죽음은 순사가 아니라 어떤 세대의 종문을 알리는 자신들의 윤리적인 문제들, 자신들의 세대가 잊고 있었던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하나의 자기 결단, 이게 자살이라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실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소설에 드러나지 않아요. 죽은 것으로 봐야겠죠. 죽음은 실제 뭐 생물학적인 죽음을 떠나서 어떤 정신적인 죽음으로 봐도 괜찮겠죠. 한 세대, 그래, 이제 젊은 세대의 몫이지. 우리 시대는 이랬어. 영광과 상처까지 다 내가 떠안고 할 테니까 이제 자네 세대들은 이렇게 나가게 해라 이러죠. 하면서 나는 진실한 얘기를 자네에게 다 털어놓겠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마음의 어둠을 읽어라. 제목 참 잘 잡았다. 제목 좀 잘 잡았어요. 훌륭합니다. 비웃거나 말거나.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알아요. 묻는 내가 바보지. 다음에 할 때 아쿠다가와 류노스케입니다. 아주 일본 문학의 중요한 인물이죠. 나중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소세키도 그렇지만은 아쿠다가와 류노스케는 한국 문학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특히 이상을 비롯한 많은 그 모더니스트들에게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다자이 오사무입니다. 다자이 오사무도 아마 읽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소세키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소세키 뒤를 읽는 세대들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또 내 세대는 내 세대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여러분 세대의 몫이 있습니다. 그 세대 간의 끊임없는 대화, 커뮤니케이션, 대화적 관계를 설정해 가는데 이런 마음 같은 텍스트가
의미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선생이 유서를 쓰면서 유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몇 천만 명이나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네한테만 내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네. 왜? 진실한 사람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이 조금씩 보이면은 우리 세대가 살았던 고통들, 상처들 또는 영광까지도 함께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의 그 증거로서 이 마음을 읽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넨 진정 인생 그 자체에서 생겨난 교훈을 얻고 싶다고 말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윗세대들 그냥 팽개쳐버릴 게 아니고 정말 교훈을 얻고 싶다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대화를 해야죠. 나는 어두운 인간 세상이 낳은 그림자를 숨김없이 자네의 머리 위로 쏟아내겠네. 어두운 인간 세상이 낳은 그림자를 숨김없이 자네의 머리 위로 쏟아내겠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어둠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이거야 이거. 어둠을 정면으로 바라보라. 빛만 보지 말라는 얘기지. 어둠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이 어둠의 이 메타포가 대단히 중요해요. 환한 그 문명의 빛이 아니고 끊임없이 어둠을 응시합니다. 루신도 마찬가지인데 이광수하고 달라요. 이광수는 빛으로만 향하죠. 이건 다다음 시간 3주차 강의 때 얘기할 겁니다. 이 어둠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상처를 응시하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부탁합니다. 그 안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잘 붙잡아라. 내가 어둠이라 한 것은 윤리적인 면에서 어둠을 말하는 것이네 이랬잖아. 윤리적인 면에서. 여러분들 이 마음 잘 읽으면서 근대인들, 여러분들도 그 근대인에 한 속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 선생의 마음과 얼마나 다른지 또 얼마나 비슷한지 이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응시하면서 그 어렴풋한 그 흐름들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감옥이자 전쟁터가 아닌가? 아주 화사한 그 파티장인가? 아니면 뭔가로 충만한 그런 풍경인가? 어떤가요?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아시아 문학의 걸작의 마음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을 배운 여러분들은 마음을 읽기 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겁니다. 에세이 준비 잘해서 일요일 자장까지 다시 얘기합니다. A4 용지 3장 정도 쓰기 바랍니다. 과제가 많은 것 같은데 많은 게 아니에요. 이거 딱 한나절만 계속 메모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하다가 한나절만 딱 투자하면 돼요. 그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서베이하는 것이기도 하고 텍스트를 다시 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신문하면서 나란 그러면 뭐지? 라고 계속 묻는 과정으로 이어질 겁니다. 고생했어요. 그 유튜브 영상 보고든 댓글 잘 다세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봐야 더 좋은 강의를 만들어 갈 수가 있으니까 서로 합작해야 되잖아. 그치? 나중에 내가 훌륭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면 어떨 거야? 응? 자, 시간이 꽤 흘렀네요. 나쌤 소설기 마음 두 번째 우리 한국문학과 동아시아 문학 제4강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